제75회 칸 영화제에서 브로커에 출연한 송강호가 한국 남자 배우로는 처음으로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이관왕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의 수상 소식을 전한 외신들은 한국 영화를 호평하며 박 감독을 정점에 오른 거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 감독은 한국 영화의 성장 비결에 대해 까다로운 한국 관객에게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인 오늘 여야는 최대 승부처의 수도권에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내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여야는 거센 설전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유세 소음도 규제의 대상이 됐지만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적지 않습니다. 소음 규제 상한치가 전투기 이착륙 소음보다도 높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합니다. 어젯밤 프랑스 칸 영화제 주인공은 한국 감독의 한국 배우였습니다. 감독상에 박찬욱 감독, 또 남우주연상에는 배우 송강호 씨였죠. 칸 영화제에서 이렇게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동시에 거머쥔 건 영화사의 길이 남을 쾌거입니다. 곧바로 현지 분위기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호 기자입니다. Le prix d'interprétation masculine est attribué à Song Kang-ho. 이름이 불리자 송강호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며 단상으로 향하는 순간 통로까지 마중 나온 박찬욱 감독이 뜨겁게 안아줍니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두 남자의 감동적인 호응. 잠시 뒤 박 감독이 감독상을 거머쥐면서 한국 영화 최초의 칸 영화제 이관왕이라는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merci beaucoup.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박해일 그리고 탕웨이 이 두 사람에게 보내는 저의 사랑은 말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영화 브로커에서 버려진 아이를 매매하는 브로커 역을 맡아 내면 깊은 연기를 보여준 송강호. 2007년 전도연이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래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칸 영화제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송강호와 박 감독의 인연은 22년 전 히트작 공동경비구역 JSA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복수는 나의 것, 박쥐 같은 굵직한 작품들을 함께한 두 사람. 박찬욱 감독은 송강호의 이름이 불리자 나도 모르게 복도를 건너 뛰어갔다고 할 만큼 끈끈한 우정으로 맺어졌습니다. 아니 저 좋은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렇게 참. 이미 올드보이와 박쥐로 칸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박 감독. 톱스타 탕웨이가 주연을 맡은 야심작 헤어질 결심으로 한국인으로는 임권택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감독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고 권위의 황금종려상은 스웨덴 영화 슬픔의 삼각형에 돌아갔지만 우리 영화는 경쟁 부문에서 처음으로 두 개 부문을 나란히 석권하며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송강호란 이름이 불렸을 때 뛸 듯이 기뻐해준 건 박찬욱 감독이죠. 이번에 서로 다른 작품으로 칸에서 만났지만 그만큼 두 사람은 20년 넘게 배우와 감독으로 호흡을 함께해온 깐부, 단짝입니다. 먼저 송강호 씨, 2006년 괴물을 시작으로 해서요, 올해 브로커까지 무려 7번이나 칸 무대를 밟았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연기를 한 배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정윤철 기자입니다. 실감나는 말더듬이 3류 조포 경기. 내가 현정아 그러면 무조건 현정아야. 내 말이 토토토토토토토. 능청스러운 백수 가장부터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애드립으로 완성된 명대사까지. 밥은 먹고 다니냐?
송강호는 1996년 스크린 데뷔 후 코믹함과 진중함을 오가는 연기로 국민 배우가 됐습니다. 천만 관객 영화만 4편으로 2016년 한국 배우 최초로 주연작 누적 관객 수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충무로 스타는 칸 영화제에서 한국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거머쥐며 세계적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21편의 그 세계 최고의 영화들 속에서 선택을 받는 영화가 7편인데 그 속에 어떤 상을 수상하고 이런 것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긴장이 되는 그런 게 또 시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송강호는 앞서 6번 칸 무대를 밟았지만 수상은 자신이 아닌 감독과 동료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2편 다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하지만 올해는 영화 브로커를 통해 불운을 털어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판매하는 브로커를 연기하며 특유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끊임없는 연기 변신으로 무궁무진한 다이아몬드 광산에 비유되는 송강호. 왠지 강호 선배님과 있으면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더 과감해질 수 있고. 善も悪も両方入ってて、それがこうシーンによってセリフによってこう微妙に入れ替わるんだよね。それがこう色が単色ではない。 송강호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영광에도 변함없이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새롭게 전달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 올드보이 그리고 박쥐죠. 초청받은 작품마다 기립박수를 받았지만 일부 관객들은 너무 잔인하다며 자리를 뜨기도 했던 게 박찬욱 영화 특유의 맛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감독상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은 조금 달랐습니다. 박 감독 스스로가 길고 지루한 구식 영화, 심심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절제된 감각을 보여준 게 더 빛이 났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지난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누구냐 너? 2003년 영화 올드보이는 충격적인 스토리와 영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2년 뒤 친절한 금자씨로 확실한 영화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주의 감독으로 칸 영화제와 특히 인연이 깊습니다.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2009년 영화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 영화 아가씨로도 칸에 초청됐던 박 감독은 오늘 4번째 도전 만에 3번째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화 헤어질 결심은 전작들에서 보여준 파격적 배드신과 극단적 폭력 장면 등을 드러내며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다른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대신 출연 배우와 깊은 교감을 나누며 촘촘한 디테일과 심리 묘사로 품위 있는 멜로를 그려냈습니다. I feel my heart beating with everybody because I really love Park Chan-wook director. Everything. 저 역시 똑같은 말을 타당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반사.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대확산은 박 감독에게 영화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그냥 영화관이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새삼스럽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행여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가 된다 쳐도요. 세계 관객들은 그와 헤어질 결심만은 못할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가 영화 역사가 되고 있는 그의 내공, 그 원천은 무엇일까요? 까다로운 한국 관객들에게 시달림도 당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이 거장은 이야기합니다. 현지에서 김윤종 특파원입니다. Song Kang-ho, je suis très heureux pour lui parce que il nous avait, c'est un très grand acteur. Enfin, ce que j'adore dans les films coréens, c'est
c'est déjà la mise en scène est toujours super léchée. Enfin, on voit un film coréen, c'est forcément la photographie, la mise en scène, tout ça. Super film coréen, meilleur prix du réalisateur, super. très bon avis, super. rien à dire. 칸 메인 영화관 류미에르 극장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영화 브로커. 영화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기립박수는 무려 12분간 이어졌습니다. 미국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모든 주역들이 지워지지 않은 인상을 남긴 평등주의적 작품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4번 올라 3번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며 칸이 사랑한 감독으로 자리매김한 박찬욱 감독은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박 감독을 서스펜스와 스릴러의 대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에 비유했고 할리우드 리포터는 정점에 오른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영화의 발전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장의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감독은 한국 관객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꼽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르 영화 안에도 웃음도 있어야 되고 공포도 있어야 되고 감동도 필요한 다 있기를 바랐어요. 한국 영화가 사상 처음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서 2개의 상을 나란히 수상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한편 경북 울진 산불은 이틀 만에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었으니 하늘이 도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해주 기자, 주민들이 정말 걱정 많으셨습니다. 그나마 집은 많이 안 탔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까맣게 타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가 보이는데요. 90년 전 세워진 이곳 보광사의 대웅전입니다. 이번 불로 다 타고 종각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산불처럼 크게 번지진 않았지만 화마의 상처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말할 수 없지 뭐. 이 나무가 전부 다 적송이라고 적송. 지금은 적송 구하기 힘들어요. 관리를 했는데. 뭐 이렇게 불 날 줄은 몰랐지. 절과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도 잿더미로 변해 흔적을 찾기 힘듭니다. 그 불씨가 날라와서 붙고 난 다음에 저희 쪽으로 그 건물 쪽으로 불이 붙었어요. 연기가 엄청 심했는데 그래도 여기 많은 분들이 와갖고 짐을 다 같이 날라줬거든요. 산림청은 오늘 낮 12시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4시간 전인 어제 낮 12시 울진군 근남면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퍼져 화선이 한때 8.8km에 달했습니다. 산불의 영향을 받은 면적은 145헥타르로 축구장 203개 면적과 맞먹습니다. 울진에서는 지난 3월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터라 인근 마을 주민들은 불이 커질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빨간 연기가 막 서서히 올라오거든요. 그 불을 보고 내가 그래서 소방대원 우리 집 살려줬었나? 이 늙은 집 살려줬었나? 하지만 어젯밤과 오늘 오전 바람이 잦아들면서 진화 작업이 속도를 냈습니다. 주불이 잡히면서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던 44명의 주민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는 산림청 산불 3단계를 유지한 채 잔불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1986년 산림청이 산불 통계를 만든 이후 5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 중 가장 늦게 발생한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20.6%. 이번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꽤 높았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이 높았을까요? 먼저 인천 계양을, 그리고 성남, 분당, 갑입니다. 그만큼 이재명과 안철수, 지난 두 대선주자 행보에 눈길이 간다는 뜻이겠죠. 본투표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서로 자기 지지층이 투표한 거다,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장에 오게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수도권 유세 장면, 안보경 기자, 또 최수연 기자가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안산 현장 선대위 회의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수도권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도민을
윤석열 정부와 힘 있는 여당만이 경기도를 키울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즈니스적 소통이 가능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김은혜가 반드시 천조 투자 많은 부분을 경기도로 가져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민심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2년 동안 시장을 할 때 얼마나 무능했으면 이것을 하남에서는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김포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공약으로 거래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꼭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회의 뒤 곧바로 김포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혀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공약들은 당장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 자신이 있으시면요. 저랑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대표가 김포공항 이전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면서 콩가루 정체성 그 자체라며 공격을 강화하자 민주당은 갈라치기 정치밖에 없는 이 대표의 채수 없는 입이 또 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맞서는 등 여야 신경전은 더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은 경합 지역인 대전을 찾아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경기도 전역을 훑으며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백분기시대 잘하시죠. 민주당은 이곳 경기도 용인을 포함해 현역 단체장이 출마한 곳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부각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20일 동안 이렇게 세상이 뒤바뀔 수 있습니까? 팔방미인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찌질이 대한민국이 돼가고 있어요. 대통령은 집에 가다가 폭탄주나 마시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사일 쏘면 폭탄주로 대응하느냐. 본투표를 겨냥해 지지층 결집에도 사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몰아주셔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면 그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 제대로 가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개양 연장 공약을 발표하며 인천 개양을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에도 김포공항 이전으로 수도권 서부 발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말이 아닌 실적으로 검증받은 실력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인천 그리고 계양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비공개 회의를 열고 586 용태론으로 불거진 윤호중, 박지원 두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봉합하고 선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86그룹 용태론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TLA 뉴스 최선입니다. 예, 선거의 새벽 0시가 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정치인들은 필사적으로 한 표를 호소하겠지만요. 좀 적당히 해라, 소음이 지나쳐서 괴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있죠. 이번에는 분명 유세차 소음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거든요. 왜 여전히 전투기 뜨는 소리처럼 귀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백승현 기자가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 앞. 선거 유세 차량에서 쉴 새 없이 음악이 흘러나오자 일부 시민들은 귀를 막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거부감이 많이 들죠. 정치를 어떻게 할 건데라는 것보다는 그냥 시끄럽다. 춤만 추고 노래만 부르는데 뭘 알겠어요. 대형마트 인근에서 열린 다른 유세 현장. 시끄러운 선거 방송에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전화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주문 와도 못 받고 그래. 또 따보니까 싫어해. 오히려 투표 안 해. 그래도. 선거운동 소음은 출근길부터 시작됩니다. 유세 현장 옆에선 대화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아침마다 보시는 거예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시끄러울 때는 대화 진행이 좀 미끄럽지 않은. 청량하게 출근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너무 크게 틀어보면 머리도 아침서부터 아프고 막.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지난달부터 선거소음 규제가 가능합니다. 유세 차량에 달린 확성기 기준으로 최대 127 또는 150데시벨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127dB은 전투기 이착륙 소음인 120dB보다도 높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유세 현장을 돌아보니 70에서 100dB 수준으로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기간 동안 하루 250건이 넘는 소음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외부 소음을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 등을 참고해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일상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소음은 집회 시위입니다. 저희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도 늘상 여러 집회 시위가 열리는데요.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저 역시 솔직히 힘듭니다. 여기까진 괜찮다. 법이 정해둔 규정을 지키면 또 이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우연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 새벽부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더니 마이크에 대고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현행법상 이곳에선 오전 7시 전 최고 소음 95dB, 10분간 평균 소음 65dB이 상한선입니다. 경찰은 소음 측정 결과 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1시간가량 이어진 확성기 소리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큰 소음이 있어가지고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지난 23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사저 인근 주민 10여 명이 확성기 집회의 고통을 호소하다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와 주민 피해 사이에 절충이 필요한 상황. 일본 가나가와 현에선 확성기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다시 집회 시 소음했다가 15분 동안은 또 집회 시 소음을 내지 않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텀을 둔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시간대와 장소를 가려 집회 전 배경 소음을 보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라도 평소 배경 소음의 정도가 천차만별인 상황. 주거지인지 아닌지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처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집회 소음과 배경 소음의 차이값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방금 전 국회에서는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진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조금 뒤에 통과되면 내일부터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네, 유주연 기자, 지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잠시 뒤 7시 30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법적 손실보상 역시 매출액 10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프리랜서나 문화예술인은 200만 원씩,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는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쟁점이 된 소급 적용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선거를 앞두고 추경안 처리 무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극적 합의를 하긴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직접 전화를 주셔서 가급적이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해주고 이거를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다. 오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 행태 속에서도 협상을 통해 기존 정부안보다 더 두텁고 더 폭넓게
마침 내일부터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원 구성 논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1대 국회 전반기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되는데요. 여야 갈등으로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 위원조차 결정이 안 돼 당장 내일부터 국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당장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최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무언 나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반려견들하고 용산 대통령실 나들이를 했다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주말인 어제 반려견 써니, 마리, 나래와 함께 용산 집무실을 찾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네. 편안한 차림으로 청사 앞 잔디마당에 앉아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틀 전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용산 집무실을 처음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그 개 한 마리가 아직도 집에 있고 고양이는 안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족처럼 지낸다고요. 네, 윤 대통령 부부는 4마리의 반려견과 예. 3마리의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견들은 취임 후 첫 출근길을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집무실 공개한 걸 보니까 이제 반려견 사진 액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 정도면 거의 자식 같은 관계인데요. 네, 윤 대통령은 반려견들의 용산 나들이에 대해서 네. 이렇게 힌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와본 적도 있으니까 여기 아직은 안 와봤어. 여기 와서 오줌 쌀까봐. 저 주말에 한번 데리고 가시죠. 네, 취임 후 3번째 맞는 주말인데 주로 친근한 이미지로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가 없다. 있어야 할 누군가가 없습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중순에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었죠. 폐색이 짙을 때 승리의 활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대선 때 지지세를 계속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오늘만 해도 열심히 선거 유세에 나섰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없다는 건가요? 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의 공보물인데요. 이재명 위원장을 내세운 후보는 한 명에 그쳤습니다. 네. 이번 대선 민주당에 복당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만이 이재명 인재 영입 1호임을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를 강조하거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향수를 부각시키는 후보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역시 국민의힘 후보들인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는 17명 중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세웠습니다. 예. 대통령의 전폭 지원을 받을 사람 등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받아낼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아무래도 대선 직후다 보니까 벌어진 현상인데요. 자,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한 공보물도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남지사에 도전한 이정현 후보, 네. 박근혜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죠. 그렇죠?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대표적 친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첨단 기업 유치 공약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보물이라는 게 사실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더 많은데 참 관전 포인트가 나름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찐 딸의 등장. 요새 그 진짜를 강조해서 찐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요? 네, 문다혜 씨가 SNS 계정을 열고 경남 양산 사저에 살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에는 아버지인 문 전 대통령이 책을 읽다가 낮잠에 든 모습을 공개해 지지층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찐딸 다혜 씨 심기가 불편한 것 같은 게 사저와 보수 시위자들에게 불만 섞인 글 올렸죠. 네, 어제 저녁에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네. 보수 시위자들의 사저 앞 집회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시위 앞에 하고 있는 거. 예, 뭐 불편합니다. 다혜 씨는 집안에 갇힌 생쥐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사람으로 된 바리게이트라고 썼는데요. 여기에 더해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다, 이제 부모님을 내가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경찰의 항의 전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바람처럼 국민들도 좌우 갈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2년 만에 열릴 여행길이 반갑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폭발하는 여행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묘수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공짜로 해주기도 하고요. 입국만 해도 상품권을 얹어줍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한동안 어떤 산업이 흥할지 이번 뉴스 보시면요. 인사이트도 얻어 가실 겁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물 에펠탑. 입장을 기다리는 관광객들이 수백 미터나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10분의 1까지 줄었던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멈춰섰던 2층 관광버스도 다시 달립니다. It's beautiful. It's perfect. It's going to be back. 팬데믹의 끝, 세계 여러 나라들이 빗장을 풀고 관광객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태국과 네팔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격리 해제를 유인책으로 내세웠습니다. มาเที่ยวภูเก็ตกันเยอะๆนะคะภูเก็ตปลอดภัยค่ะตอนนี้ชาวภูเก็ตฉีดวัคซีนครบกัน2 เข็มแล้วนะคะ 수도 카트만두에서만 관광 분야 업체 3,500여 곳이 문을 닫을 정도였던 네팔은 이제 히말라야 등반 신청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했을 정도입니다. तर अहिले सबैभन्दा नराम्रो असर चाहिँ यो कोभिड-19 यो 2 वर्ष चाहिँ एकदम कालो वर्षै भन्नुपर्छ टुरिज्मको लागि.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우리나라 국민이 네팔처럼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40곳이 넘습니다. 여기에 괌, 하와이 등 이 코로나19 PCR 검사 무료화, 그리고 증명서 제출 등 의무사항 폐지 등의 입국 장벽을 허문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괌은 격리 면제는 물론 공짜 PCR 검사 혜택도 제공합니다. 미국 뉴욕주도 지정된 검사소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PCR 검사 비용을 면제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여권번호 등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창의 국제공항을 찾는 모든 여행객에게 한화 46,000원 상당의 쇼핑, 식사 상품권을 나눠주는 싱가포르 관광청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나라별로 특성화된 캠페인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project where we are working with Rosie, who is Korea's #1 virtual influencer. A tip on how best to take and pose in front of Singapore's iconic landmarks. 혼하자 싱가포르로. 크루즈선 집단 감염, 주일미군 집단 감염 등으로 충격이 컸던 일본도 2년 만에 관광객 수용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来月10日から添乗員付きのパッケージツアーでの観光客の受け入れを再開いたします. 하루 입국자 수를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늘리고 국제선 운항공항을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다시 열린 하늘길, 항공 수요가 늘며 항공권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We're seeing very strong bookings, so the cash is coming back into the industry, which is badly needed. 팬데믹에 억눌렸던 여행 심리를 더 이상 막을 순 없을 것이란 게 항공, 관광업계의 분석입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아입니다. 반면 이렇게 코로나가 풀려도요, 해외여행 가기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공권은 물론 숙박비까지 줄줄이 올라선데 대체 얼마나 오른 건지 이어서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주말마다 인파로 북적이는 서울 부천거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곳 방문객들이 가장 관심 있는 화두, 여행일 겁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유럽.
사이판이요. 떠나고 싶어요. 걱정 없는 곳으로. 동남아 지역 인기에 힘입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완화된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해외여행 예약 건수는 직전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본도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객에게 공항문을 열면서 관심이 뜨겁지만 상당수에게 해외여행은 아직 그림의 떡입니다. 비행기 값이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이전보다는. 좀 그냥 찾아만 봤을 때. 조금 더 나중에. 유럽과 북미 왕복 노선은 300만 원이 훌쩍 넘고 일본과 동남아 항공권 가격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숙박료의 외식비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국내 여행이다, 해외 여행이다. 국내 여행. 여행 값이나 그런 게 이 가격으로 가기에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국내 단체 여행비마저 1년 전보다 20% 넘게 올라 여행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제 기를 모으는 거죠. 에너지를 충전을 하다가 내년부터 좀 터트려 보자. 정부는 국제편 정기 노선을 차츰 확대하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비와 숙박비를 할인해 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물가가 올여름 휴가의 최대 복병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꼭 줄여야 하죠.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든 변화입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다 소중한 어린 생명 지키자고 감수하는 건데 문제도 있습니다. 어린이 없는 학교, 문 닫은 유치원이 버젓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현장 카메라 김용성 기자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문을 닫았는데 주변 도로는 계속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가 골목도로. 입구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근처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인데 확인해보니 폐원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통학을 안 하니까 없고 스쿨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차도 못하고. 그런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나 됩니다. 차를 이동해 주세요.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한 번 붙이는데 저희가 내려면 스쿨존에서 12만 원 돈을 내요. 왜 이런 혼선이 벌어진 걸까? 유치원 폐원은 교육청 담당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나 해제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수강 되는 걸로는 안 했고 관련 업무 있는 부서였는데 저희 어린이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자와 제한속도 30km라는 숫자가 선명하고 정문 앞 삼거리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 주차를 하고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는 폐교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같은 부지를 사용하는 유치원은 폐원하진 않았지만 1년째 아이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긴 유치원 옆인데요.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교실 창문 너머로는 방치된 풍선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빨리 해지를 해주고 서민들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동네는 또 특히 애들이 없어요.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 바닥의 글자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최근 해제됐습니다. 유치원이 폐원한 지 1년이 지나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닫은지 전혀 몰랐죠. 배신감 느끼죠. 왜 여지껏 그냥 놔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16,000여 곳. 이곳에서 운전자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용성입니다. 호주에 사는 독거미 이름이 레드백인데요. 우리 기업이 개발한 차세대 장갑차도 레드백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호주에 10조 원어치를 팔려고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좋은 장갑차를 우리 군인들은 타면 안 될까요? 기동 시연 현장을 김지혁 기자가 공개하겠습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질주하는 대형 장갑차. 큰 몸집에도 언덕을 날렵하게 오르고 험지를 가뿐히 돌파합니다.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이 국내에서 처음 기동 시연에 나섰습니다.
중량 42톤에 해당하는 장갑차 레드백은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이용해 최대 시속 65km 수준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장착해 현재 장갑차 중 세계 최고 수준의 방호력을 자랑합니다. 레드백은 연속 발사가 가능한 30mm 기관포에 전자광학 추적 장치와 적외선 센서로 정밀 유도되는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도 갖춰 최대 11명의 탑승자 생존력도 높였습니다. 장갑차 안 헬멧으로 360도 외부 상황을 투시해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으로 탐지력도 높였습니다. 우리 군도 호주 수출용으로 개발된 레드백을 개량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속 연구개발 제도를 활용해서 한국형 레드백, 블락완 이런 형태로 저희가 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현지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 서울은 어제에 이어 최고 기온 29도를 기록했습니다. 초여름만큼 더워서인지 여의도 물빛광장엔 도심 속 피서를 즐기는 아이들로 붐볐는데요. 내일 새벽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 북부는 오후까지 오겠고요. 강원 영서는 저녁까지 한때 비가 내리겠고 양은 최대 10mm로 예상됩니다. 비의 영향으로 더위가 식을 전망입니다. 최고 기온 전국이 25도를 밑돌아서 오늘보다 약 5도 낮겠습니다. 화요일에 맑아지며 기온은 오름세를 보입니다. 다시 초여름만큼 더워지는 만큼 기온 변화에 맞춰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